조합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이 튼튼해야 서비스 산업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제조업이 튼튼한 나라가 국가기강이 서고 교육도 제대로 돌아가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성실합니다. 제조업에는 허황된 이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제조업은 그 자체가 과학이고 기술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강대국들, 군사 강대국이든지 경제 강국이든지 또는 법치가 제대로 선 나라는 공통점이 다 제조업이 튼튼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 5대 제조업 국가입니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6등인 이탈리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조업이 이 정도로 강하고 또 다양합니다. 그런 나라이므로 그동안 몇 차례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은 아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1997년에서 98년의 외환 위기, 2008년의 금융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야 한국의 국가 랭킹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최고에 달했습니다.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를 인간 개발 지수라 하기도 하고 쉽게 삶의 질 통계라고 그러는데 UNDP에서 매년 내는데 180여 개국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12등까지 올라갔습니다. 12등. 조금 내려가서 15등, 지금은 아마 한 18등 정도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피크 타임이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은 생산과 소비 경기를 보여주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이상 경기 동행 지수가 하락하면은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했다. 침체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데 지난 4월 이후 6개월 동안 연속해서 경기 동행 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을 보면은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전달에 비해서 8월에 비해서 9월이 2.5% 줄었습니다. 작년 2월에 3% 준 이후 최대의 낙차 폭입니다. 낙차가 그만큼 커졌다 이거죠. 제조업 생산만 따로 보면은 감소율은 2.1%로서 작년 12월 이후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꺾이고 있다는 거죠. 꺾이고 있다.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등등. 자, 그런데 한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제조업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냐. 지금도 여기서 제조업의 하강 추세가 멈춘다면은 지금도 한국의 제조업은 대단합니다. 특히 1972년 유신시대로 알려진 72년부터 7년 사이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까지 7년 동안 집중적인 투자를 한 중화학공업이 아직도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고 그 중화학공업 덕분에 고봉급을 받는 기술 노동자들이 생겼고 이 사람들이 지금 민노총의 핵심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노총의 갑질이라고 그럴까요? 심지어 세습 고용까지 요구하는 이런 경향이 이제는 한국의 경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박정희의 딸을 탄핵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역사가 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제조업을 2012년 현재 기준으로 평가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루치 샤르마 씨는 모건 스탠리의 이머징 마켓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 부서 책임자인데
블랙아웃 네이션즈라는 책을 썼습니다. 2012년에 나왔습니다. 노턴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한국, 대만,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이 선진 경제권에 도전하는 나라들의 장단점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장 제목이 하나가 골드 메달리스트, 금메달리스트라는 제목이 있어서 읽어보았더니 금메달 감이 어디냐 궁금해서 보았더니 한국을 금메달리스트 국가로 꼽았습니다. 한국의 라이벌은 대만인데 그 10년 사이, 그 앞에 10년 사이에 한국이 대만을 젖히고 선두에 나섰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제조업을 중시하는 점에서 아시아의 독일이라는 표현도 써 있습니다. 아시아의 독일이다. 한국은 한때 그 기질적으로 아시아의 아일랜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처럼 감성적이다. 가무음곡을 좋아한다. 그런 뜻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국은 이탈리아와 비슷하다. 반도라는 특성 뭐 이런 별명을 붙이는데 별명치고는 한국이 아시아의 독일이다. 제조업을 보면은 이 별명이 근사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대만과 한국은 지난 50년간 연평균 5% 이상의 경제 성장을 지속한 세계에서의 두 나라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1997년과 2008년의 세계적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창조적 파괴를 통하여 체질을 개선하고 더욱 강해졌다. 수세적으로 위기를 넘기려 했던 일본과는 대조된다. 여기 창조적 파괴란 말이 흥미롭습니다. 창조적 파괴. 아픔을 겪으면서 위기가 왔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계획을 이참에 하자 해가지고 두 차례의 경제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 이거죠. 이것은 한국의 관료들과 한국 기업인들에게 바치는 찬사입니다, 사실.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조업 중시 노선이 경제 구조의 선진화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제조업 비중이 26%에서 31%로 늘었다. 이건 2012년 기준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25%를 넘기면 서비스 중시로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은 반대이다. 한국의 제조업은 또 중화공업을 중심으로 다각화되어 있다. 한국을 아시아의 독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유다. 그러니까 나라 선진 경제로 가면은 제조업을 중시하는데 한국은 그때까지도 제조업을 아주 중요시했다 이거죠. 중요시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꼽는 제조업, 자동차, 반도체, 포항제철, 뭐 전자산업이라든지 구미공단, 울산공단, 서산, 화학, 여천의 화학공단 등등 어느 한 산업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각화되어 있다는 거죠. 1970년대 후반에 중화공업을 건설할 때 6대 핵심 산업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조선, 전자, 비철금속, 제철, 화학. 그 6대 중화공업이 지금도 퇴조하지 않고, 기계공업도 있군요. 한국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 이게 바로 욕을 많이 먹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시대 7년을 재평가해야 할 이유죠. 그런데 대만은 주문 생산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였지만 한국의 대기업은 무모하게 보일 정도의 모험을 통하여 글로벌 브랜드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었다. 즉 삼성, 현대, LG는 한국 GDP의 16%를 차지하는데 이들의 수출이 범지구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성공의 중심엔 재벌 기업이 있다고 높게 평가합니다. 한국의 대기업은 바로 중화공업의 선두주자였고 제조업이 세계적으로 5대 제조업이 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자영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대기업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재벌 기업은 장점이 있다. 장기적으로 모험적인 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너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한다. 예를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5위의 판매량을 기록한 데는 정주영 회장의 미국 시장 진출 결단과 정몽구 회장이 결정한 신차 판매에 대한 10년 보증 및 알라바마 현지 공장 건설에 힘입은 바 크다. 이런 모험은 재벌 출신의 오너니까 가능했다는 겁니다. 오너니까 가능했다. 이런 장기적 투자는 월급쟁이 사장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적대적으로 보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 이 루치 샤르마 씨는 이것이 최강의 기업 모델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성공사라는 가장 강한 기업 모델을 만들어낸 덕분이다. 그것은 가족이 소유하면서도 주식은 공개가 되어 있고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회사, 오너십이 확실하고 그러나 주식은 공개되어 있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 외부에서 채용한 전문가들이 한다. 이러면 성공한다는 겁니다. 투명하다. 오너십도 확실하다. 그런데 대만은 한국보다 왜 처졌느냐? 쉬운 길을 가다가 뒤처졌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폐인은 삼성, 현대, LG와 같은 독자적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지 못했다. 대만은 일본의 하청업자로 안주하려 하였지만 한국의 대기업은 일본을 이기려 하였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일본을 이기려 해서 이긴 게 바로 삼성전자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소니를 젖히고 마스시다도 저 멀리 젖히고 세계 제4위의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회사 중에 삼성전자를 앞서는 회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도요타. 이 특허 출원 건수에서 한국은 세계 5위 안에 든다. 대만은 20등에도 들지 못한다. 왜냐? 대기업이 기술 R&D, 기술 개발에, 한국의 대기업이 기술 개발에 승부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 개발은 효과를 보려면 장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쟁이 사장이 결정하기는 힘들어요. 월급쟁이 사장은 자기 임기 중에 성과를 얻으려고 하니까 장기간의 투자를 결심하기가 힘든데 한국의 재벌 기업은 소유권이 확실하니까 장기간에 걸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한국은 교육 수준이 세계 최고이고 중산층이 강하여 부의 분배 문제에 민감하다. 한국의 부자들은 조심하는 사람들이다. 한국의 부자들은 이렇게 엄청난 제조업을 만들었지만은 워낙 감시하는 사람이 많아서 조심한다는 겁니다. 조심. 그리고 한국 재벌 기업의 2, 3세들은 대체로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걸 읽어보면은 이렇게 강한 한국의 대기업을 북돋우지 않고 길을 끊는 것을 정책으로 삼는다면은 한국의 제조업 신화는 이제부터는 퇴조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 정권 들어서 역력하게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대기업 적대 정책뿐만이 아니죠. 대기업이 코스트를 줄이려면은 전기값이 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탈원전 정책 써가지고 지금 비싼 전기를 막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일방적인 노조 편들기, 그리고 재벌에 집중되고 있는 경찰, 검찰, 국세청 등등의 이 조사, 수사, 이러면은 한국의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뛸 수 있습니까? 더구나 세계적 대기업인들 데리고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 앞에 줄 세우는 아시아의 독일로 불리는 한국의 제조업, 이 기적을 만든 위대한 기업인들을 김정은 테러리스트 앞에 가서 줄 세우는 이런 정부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지금 퇴조 단계로 들어갔다. 제조업이 퇴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국은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를 같이 맞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장년층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년층을 부양해야 되는데 부양해야 할, 업고 다녀야 할 노인들이 더욱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축소가 되면은 시장이 줄어듭니다. 여기에다가 복지 만능주의라고 해가지고 이른바 무상복지를 확대시키면은 투자는 누가 합니까? 새로 공장은 누가 짓습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죠. 그때 한국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원전, 탈원전 정책 하나라도 취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5대 공업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산업혁명을 가장 늦게 시작한 나라가 이룩한 세계사적 위협입니다. 위협. 이 업적을 만든 분이 바로 이승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만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수출, 입국 정책, 이병철, 정주영, 이건희 같은 사람으로 대표되는 위대한 기업인들의 희생, 사업, 보국, 인재, 제일, 한미경영이라고 외쳤던 이병철 회장의 그 앞서간 생각, 이런 분들이 만든 제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